자, 전현일로 대통령실과 민주당 두 번째 영수회담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요. 여전히 회담 의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실무회동 이후에 양측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실무회동도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회담 의제를 놓고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네. 첫 번째, 무조건 만나야 한다. 두 번째,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해야 된다. 예. 세 번째, 결론 정해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민심이란 게 뭐 협치라면서요, 그죠? 네네. 협치라는 것은 양쪽이 함께 손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심이 정말 협치하라는 것이면 함께 만난다, 만나야 한다, 무조건. 그건 확실하게 양쪽이 정해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의제 제한 없이 만나야죠. 무슨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입니까? 무슨 뭐 한미 정상회담입니까? 뭐 그렇게 의제 조율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허심탄회하게 두 분 모두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할 수 있는 건 있고 또 부정할 수 있는 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 의견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 세 번째, 결론을 정해놓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25만 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민생 지원금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좀 이견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어느 정도 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 더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을 사과하라. 뭐 그 앞으로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렇게 하고서 그것부터 결론이 나야 대화하겠다면 무슨 항복문서에 사인하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하시면서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약하는 그 정도만 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빨리 만나야 된다. 의제 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결론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만나야 된다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일단 만나서 오랜 기간 못 만났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제를 제한하지 말자고 하셨는데요. 의제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되 최소한 이 의제 정도는 꼭 야당 입장에서 다뤄야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결론을 내고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의제를 제안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수정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어떤 성과 있는 회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결과를 정해놓고 만나자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은 옳다라고 말하셨는데 이번 총선 패배에서 봤듯이 국정 방향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자세라든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홍보의 부족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무언지 가장 먼저 야당 대표에게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야당 대표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걸 들어서 그냥 뭐 나 야당과 협치했어 그러니까 뭐 국민께 할 도리는 다 했어가 아니라 성과 있는 협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대통령께도 중요한 것이고 야당 대표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과 있는 회담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야 합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는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요 총선 참패 보름 만에 패인 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청와대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자, 지금 쓴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들으신 것처럼요.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니까 당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선거 전략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런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백가쟁명 정말 뭐 많이 나와야지 얘기가. 네. 그 톨스토이의 그 안나 카레나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행복한 가정을 보면 대체로 행복한 이유가 엇비슷하다 그럽니다. 근데 불행한 가정을 보면 그 불행한 이유가 다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아하. 선거 이긴 건 한마디로 잘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수시로 나왔던 것도 국민 입장에서 참 뜨악한 거죠. 왜 저런 메시지가 나올까 하는 있고 그런 걸 포함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죠. 그게 제일 컸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 힘에 대한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의 뭐 전략 실패 나왔다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 큰데 2조 심판론으로 맞받았다. 그러면 더 큰 심판론이 이걸 작은 심판론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메시지를 그야말로 뭐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한정됐다.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또 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건 뭐 했습니까? 당이 역사가 깊은 당이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당이고 그런데 뭐 이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뒷받침해서 많은 그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남 전략 중에서도 TK, PK 전략이 달라야 할 것이고 네. 수도권 전략이 달라야 할 것이고 예.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심판으로 일관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것들 얘기 정말 수많은 얘기들 뭐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와야 할 때고 네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백서로 만들어서 다음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런 비판 필요했는데 차라리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렇게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다는 것도 이런 것들 봤을 때 상대당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 웃었죠. 강서구청장 선거 때 분명히 국민들께서 심판을 했는데 예.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밖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다만 민주당은 민생만 본다 이런 취지로 선거 전략을 짰던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를 하면 공천 못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듯한 모습이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2조 심판 하면서 조국 대표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나 다 자신들이 수사해서 범죄자들인데 왜 이 사람들을 지지하느냐 국민들이라고 하는 뭔가 화가 난 듯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아직 자신의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대표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다 2년 동안 내내 수사만 받았거든요. 그것은 야당 탄압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미 0.72% 차이로 대선에서 져서 심판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네. 2조 심판론 자체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민생을 살려보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입장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예.
민생의 어려운 걸 좀 숨기고 계속 정치로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나이 연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죠. 이 연대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경원 당선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당대표라는 자리는 제가 아직 고민할 시기도 아니고 한번 출마를 했었고 지금도 당대표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드네요. 나이 연대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냥 제가 웃을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 안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또 뭐 나이 연대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던데 뭐 김장연대 후속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경원 대표의 저 말은 아마 본심일 거예요. 지금 당 대표 한다고 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거를 통해서 무슨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 2년 당 대표 임기가 2년이라면 다음 뭐 지방선거 그때 공천 정도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 여전히 뭐 속된 말로 그립이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돼서 고생만 하다가 그걸 또 비판만 받고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건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면 상당히 유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뭐 친윤 핵심도 아니고 대통령과 한때 뭐 멀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윤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동작에 당선도 됐고 때문에 뭐 유력하게 검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 이른바 친윤 유일하게 남은 친윤 핵심이라면서요. 그리고 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책임을 져야 할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인재 영입위원장도 했고 비대위원도 했고 공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고 이런 것은 뭐 사실이 어떻든 간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뿐인데 다시 원내대표 나온다? 그럼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은 정말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렇게 새로의 환골탈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청자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이 관계를 놓고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요. 두 사람 만남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 오찬 초청 거절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선거 과정에서 자기는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실망하고 막판에는 사퇴하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까지 냈다는 거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간극은 생겼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좀 위로해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감싸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은 없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은 아직은 임기가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미래 권력에게 힘이 쏠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의 미래 권력을 키워서 자신이 레임덕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한동훈의 경쟁자인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또 나경원 의원 당선자 이런 주변 풀들을 좀 키워서 한동훈 위원장으로의 힘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집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빨리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차기 행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고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 교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이제 쑥쑥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사퇴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뭘 한다든가 얘기 나왔었죠. 네네네. 뭐 총리설도 나왔고 뭐 또 내각에 다시 들어간단 말도 나왔고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 또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다시 무슨 뭐 대표 후보로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네. 현재로서는 뭐 본인이 조금 내공을 쌓는다고 했으니까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한때 아무래도 정치는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뭐 검사 하던 때, 또 법무부 장관 하던 때 이런 때는 혼자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잘하면 됐고. 예.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정치는 혼자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내공을 쌓는 그런 행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쌓는다는 게 일정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뭐 전당대회나 이런 건 어렵다고 바람직한 보시는 건 거죠? 아니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전 장관을 미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원 추대를 요청하는 서명운동과 함께요. 의원들에게 문자까지 보낸다고 한다는데 의원들이 뽑는 국회의장 선거까지 강성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는 뭐 이런 부적절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참 애매해진 상황이 됐어요. 왜요?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강성 지지층의 의견대로 총선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발표해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내부 경선에 있어서도 그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이 다 거의 대거 당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막는다거나 뭐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일 정도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야권에게 192석을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풀어낼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협치로 끌어낼 것인가 이것들도 숙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단지 강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그냥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렇게 강성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양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계속 2년 내내 수사만 하다 보니까 이 야권 내부의 지지자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재로서 누구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 싶고요. 결국에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견해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국회에 투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투영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요. 국회의장 후보들 간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하는 이 명심 경쟁, 이 선명성 경쟁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내에서는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당선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관례가 중립성이다. 이것을 강조를 해주는 것이 정치지. 아니야.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편만 들 거야.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이렇게 쏠려갖고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장 자리는 저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는 게 박지원 당선자 이야기 같아요. 총선 전에하고는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이. 어쨌든 뭐 당선되셨으니까 그 정말 100%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보면은요, 국회법 20조의 1을 보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라고 돼 있거든요.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요. 의원들의 재적 과반수로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뜻을 반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당적을 보유를 금지한다 하는 정신은 뭐냐? 아마 이게 2002년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국회의장들이 자기가 소속한 당에 대해서 뭐 편을 드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서 강행 처리도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탈당하라. 그래서 그것도 국회의장으로 있는 동안은 당적을 보유하지 마라. 그래서 중립을 좀 지켜라. 이런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박지원 의원 당선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100% 맞는 거죠. 물론 100% 어떻게 중립을 지키겠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어떤 좀 기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중립을 지켜서 국회를 운영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이번 21대에서 국회가 뭐 최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박병석 전 의장, 김진표 현 의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을 하신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된 나와 있는 다른 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당선인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 중립은 무슨 중립, 뭐 민주당에 그 함께해서 강행 처리해야 돼 이렇게 예. 나오는 것은 그 정신을 위반한 것이고 박지원 당선인이 그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어제 저녁에요.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평소에 잘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자, 전격적으로 만났고 뭐 지금 내용 보면 공동 법안 추진 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두 분이 메시지를 좀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로 만날 수 있고 예.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공동으로 법안을 만들고 예.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선명성 있는 경쟁을 하자. 예. 국민에게 앞서서 민생을 챙기는 어떤 정치를 하자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도 이렇게 편하게 전화 한 통화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의 성과를 내는 것들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렵게 영수회담 가지 말고 대통령이 좀 통 크게 가슴을 열어서 한번 만나자 이런 메시지도 저는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당선인이죠. 연석회의를 주장했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 예, 섭섭하다고까지 섭섭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위로하면서 다만 지금 아직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원을 한다면 얼마든지 예. 야권 연석회의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선명성 있는 야권으로서 뭐 한동훈 특검법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어떤 정책을 펼치도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협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설 가능성은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민주당도 얘기했고 조국 대표도 얘기했고 예. 그야말로 무리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고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현재는 협치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양쪽 존재가 다 당도 그렇고 대표 두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민사회 다 소속이었던 민주당으로 갔죠. 예, 민주당으로 예.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명을 해줘야 또 이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총선 때 약속에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현재로서는 별로 전망이 어둡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섭단체가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